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2018년이 지구 기상관측 이래 네 번째로 더운 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평균 기온은 지난 4년의 평균 기온을 크게 웃돌며 더 더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원하는 조직만 정교하게 없앨 수 있는 초음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칼로 도려내듯 정교한 제거가 가능하고 수술 전 결과 예측도 가능해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특정 질환 없이도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는 만성 통증은 원인이 너무 다양해 대부분 완치가 어려운데요.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연살해 세포가 만성 통증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자급이 가능한 제로 에너지 주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주택을 위한 각종 기술을 개발 중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동우 박사를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해가 1880년 지구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네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미 국립해양대기국,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기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가 2016년과 2015년, 2017년에 이어 역대 4위로 평균 기온이 높았다는 똑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평균 기온은 14.69도로 20세기 평균 기온보다 0.79도 높은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한 해의 평균 기온 순위 등락보다는 장기적인 기후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평균 기온이 높았던 역대 20위까지가 지난 22년 사이에 집중되고 1에서 5위가 지난 5년에 몰려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향후 5년 동안의 평균 기온이 14.73에서 15.27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1에서 4위를 기록한 지난 4년의 평균 기온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중국의 대기질이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선되면 중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현재보다 3년 가까이 연장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대학 에너지정책연구센터의 마이클 그린스톤 소장은 중국이 대기오염 문제를 지속해서 개선한다면 수명 연장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스톤 소장은 실제로 대기오염이 심한 텐진 지칼시의 경우 5년간의 대기질 개선 노력으로 시민 1,300만 명의 평균 수명이 1.2년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작년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1세제곱미터에 39 마이크로그램으로 WHO 기준인 10 마이크로그램은 물론 중국 정부의 기준인 35 마이크로그램도 넘어섰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기질과 수질이 향후 20년간 중국인들의 건강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확산이 우려됐던 구제역이 지난달 31일 이후 엿새째 발생이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이 추가 확산의 최대 고비라고 보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구제역이 엿새째 잠잠합니다. 설 연휴 이동에 따른 확산 우려가 컸는데 지난달 31일 이후 추가 발병 소식이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이 구제역 확산 여부의 최대 고비라고 보고 막판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대 14일에 달하는 잠복기, 예방접종 후 4, 5일 뒤에야 형성되는 구제역 백신 항체 기간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7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전국 포유류 도축장 73곳을 소독할 예정입니다. 각 시군의 소독 전담관도 보내 진입로와 계류장, 차량에 대한 소독 상황을 감독합니다. 전국 우제류 농장도 모두 소독하고 소, 돼지의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함에 따라 줄어든 비축 물량은 오는 15일까지 260만 두분 수입한 뒤 이달 말까지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축산 관계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복귀할 경우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며 가축이 의심 증상을 보이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외과적인 수술 없이도 원하는 조직만 골라 정교하게 없앨 수 있는 초음파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기존 초음파의 한계를 보완한 건데 칼로 도려내듯 물리적인 제거가 가능해 다양한 종양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자궁근종으로 수술대에 오른 환자. 외과적인 수술 대신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을 치료합니다. 강력한 초음파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 종양 조직을 태워 없애는 겁니다. 일반 수술보다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빠르지만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자궁근종이나 수전증 치료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기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열을 발생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온도를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열 확산 현상 때문에 이렇게 치료 영역을 정확하게 저희가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열 대신 기포를 이용한 초음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초음파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강도 초음파로 초점 부위를 순식간에 끓게 한 뒤 여기서 발생한 수증기의 기포로 조직을 제거하는 겁니다. 기포가 움직이면서 마치 칼로 도려내듯 조직을 파괴해 원하는 부위만 정교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원리를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 원하는 조직의 종류에 따라 초음파의 온도와 압력 등을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음양 기포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연조직을 충분하게 파괴시킬 수 있도록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 반면에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결합 조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의 강성보다는 낮은 그러한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원하는 타입의 세포를 선택을 해서 제거할 수 있는. 연구팀은 이 모델을 이용하면 수술 전에 초음파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 종양의 종류나 위치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기욱을 지우는 역할을 하는 뇌 속 효소가 발견됐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뇌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특정 효소가 공포기억을 없애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효소를 제거한 쥐에게서 운동 능력이나 뇌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공포기억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어 이번 연구가 심각한 뇌질환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콜레스테롤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라는 점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대 공동연구팀은 정상 연골보다 퇴행 연골에서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증가한 콜레스테롤 대사 산물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퇴행성 관절염이 단순히 노화에 따른 질병이 아니라 동맥경화처럼 콜레스테롤 대사에 의한 질환임을 밝혀냈다며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만성 통증을 잡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만성 통증을 앓고 계신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충치가 생겼을 때 신경이 영향을 받으면은 극심한 만성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암이나 당뇨를 앓거나 단순하게 다치는 경우에도 만성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만성 통증은 손상된 신경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손상된 세포가 통증을 증폭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손상세포 주변의 정상세포들이 가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작은 자극만 받아도 통증이 생기곤 하는데요. 선풍기 바람을 쐬거나 옷을 입을 때 혹은 가만히 있는데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좀 살이 욱신거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 만성 통증이 더 무서운 게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이게 뭐가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서 대부분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대부분 진통제를 먹으면서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런 만성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바로 NK-세포, 즉 자연살해세포가 그 주인공입니다. 예. 자연살해세포는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보라색이 신경세포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자연살해세포입니다. 네. 이들은 종양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등 비정상적인 세포를 인지하고 직접 접촉하는데요. 이후에 손상세포의 막에 구멍을 내고 또 분해 효소를 분비하는 방식으로 손상된 세포를 죽입니다. 이런 능력 때문에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 암까지요? 네, 국내 연구진이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해서 이들이 말초신경, 그 가운데서 감각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네. 그래서 말초신경은 통증 정보를 중추신경계와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때문에 자연살해세포가 만성 통증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사로 세포를 활용해서 암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 세포가 어떻게 정상 세포는 그대로 놔두고 손상된 말초신경 세포만을 골라서 또 이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자연살해세포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쥐에서 봤을 때 정상세포는 거의 죽이지 않고요. 네, 어른쥐의 손상된 세포만을 죽이는데요. 아, 동물 실험을 해봤을 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K 세포에 있는 수용체하고 그 타겟 세포, 그러니까 손상된 신경 세포의 라이겐드하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라이겐드가 발현이 되게 적게 돼 있어서 NK 셀이 결합을 할 수가 없는데 손상을 받게 되면은 그 NK 세포의 라이겐드, 저희들이 발견한 건 레원이라는 그런 그 리간드인데 그게 발현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예. 말초신경이 손상되면 세포 표면에 레원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솟아나는데요. 그러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관이 확정되거든요. 예. 확장된 혈관 사이로 자연살해 세포들이 이동해서 손상세포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자연살해 세포 표면에는 손상된 세포 표면에 솟은 단백질과 꼭 맞는 단백질이 솟아 있거든요. 네. 둘이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아. 결합 후에는 자연살해 세포는 손상세포의 표면에 구멍을 내고요. 단백질, 분해 효소 등을 분비해서 세포를 죽입니다. 세포가 완전히 죽고 난 자리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면은 통증이 완화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 원리는 밝혀졌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성과가 실제 통증 환자에도 적용이 돼야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앞으로 좀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실험은 이제 쥐 실험에서 밝혀진 거고요. 예. 이제 사람 세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합니다. 임상 시험 단계에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통증 환자의 자연살해 세포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이 통증을 치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혹은 이미 밖에서 활성화된 자연살해 세포를 넣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개발된 진통제들은 효과가 매우 한정적이거든요. 통증의 원인이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다 보니까 목표에 정확히 도달해서 진통 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르핀 같은 강력한 진통제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광범위한 이 효과 대신에 부작용이 큽니다. 그런데 이 자연살해 세포는 몸에 원래 존재하는 면역 세포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나 한계가 훨씬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NK 세포, 그러니까 자연살해 세포라고 하셨죠. 이 세포의 유용한 쓰임새를 발견한 그런 성과였는데 앞으로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임상 시험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으로는 이 유전자 가위에 대한 소식인데요. 예. 유전자에서 교정하고 싶은 부분을 싹둑 잘라주는 가위가 유전자 가위죠. 네.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된 새로운 유전자 가위에 대한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유전자 가위 하면은 저는 가장 익숙한 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인데요. 이거랑 좀 다른 건가요? 새롭게 발견됐다는 게? 네, 새로 개발된 것도 크리스퍼 가위인데요. 예. 약간은 좀 더 진보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유전자 편집 아기 때 사용됐던 것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죠. 네. 네, 이번 것도 좀 더 진보된 버전인데요.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 가위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3세대 유전자 가위라고도 불리죠. 예. 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쉽게 말해서 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가위를 예로 들면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RNA는 DNA와 마찬가지로 유전 물질이죠. 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RNA 부분은 실제 DNA를 인식해서 자를 부분을 탐색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바꿔주면 원하는 어떤 DNA라도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단백질은 마치 가윗날처럼 DNA를 싹둑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아, 단백질이요? 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성능은 이 단백질 부분의 성능에 달려 있는데요. 단백질은 가장 첫 번째로 Cas9이라는 것이 사용됐었고, 그 다음에 여러 Cas 단백질들이 개발됐었는데 일부는 크기가 커서 세포 내로 들어가기 힘든 것들도 있었고요. 네. 또 일부는 박테리아에서 온 단백질의 경우일 때 사람을 감염시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효율이 높다고 알려진 것이 Cas9과 Cas12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거는 이들과 다른 Cas-X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DNA랑 결합해서 이를 잘라내는 단백질이 핵심인데 기존 유전자 가위보다 좀 더 성능이 좋은 단백질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기존에 쓰인 단백질보다 얼마나 성능이 좋아진 건가요? 네, 일단 그 크기가 매우 작은데요. Cas-X라는 예. 단백질이요. Cas9보다도 무려 최대 40%까지 작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가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첫째도 전달, 둘째도 전달, 셋째도 전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세포 안으로 일단 잘 전달이 돼야지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크기가 작아야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 단백질의 크기가 더 작아야지 이 세포 내로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장점은 Cas-X가 지하수에서 사는 미생물에서 분리됐다는 점입니다. 이 미생물은 사람과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네, 때문에 다른 Cas 단백질들처럼 이제 사람 몸 속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유전자 교정 기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유전자 교정 기술이 조금 더 정교해질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단백질의 크기가 작아진 만큼 이 DNA를 인식하는 부분인 RNA 부분이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DNA를 연구진은 앞으로는 더 강력한 유전자 가위를 찾을 거라고 하는데요. 예. 비유를 하자면은 그냥 일반 가위가 아니라 거의 맥가이버 칼 같은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단백질 크기를 줄이는 대신에 RNA 부분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좀 더 정교한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자, 이 새로운 유전자 가위가 불러올 유전자 편집 교정 기술의 미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0년이 되는 해인데요. 반세기 전 미국이 발을 내디뎠던 달은 전 세계적인 우주 경쟁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달 탐사 경쟁의 첫 신호는 중국이 쏘아올렸습니다. 연초 달의 뒷면에 착륙한 창어 4호는 달의 뒷면을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달에서 목화싹을 틔우는 실험을 진행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开了一个很好的好头，我们现在正在建设航天强国，我想这是我们建设航天强国的重要的标志性事件。 중국은 올해 말 창호 5를 발사해 달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지구에 가져올 계획입니다. 인도는 오는 4월 말까지 달 탐사선 찬드레안 2호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찬드레안 2호는 인류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후 2022년 달에 우주인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은 타임캡슐을 실은 착륙선을 이달 중 달을 향해 발사합니다. 타임캡슐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문과 국가 등을 담은 디지털 파일이 담겼습니다. So we are going to be leaving a wonderful piece of memorabilia on the moon. Who knows, maybe in 50 or 500 or 5,000 years, someone else from somewhere else will come by and put them out and manage to read them and say, wow, this is great. 이외에도 구글의 달 착륙 공모에 참여했던 미국의 문 익스프레스 등이 올해 안에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시험용 달 궤도선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이후 2030년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을 통해 달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구소련과 미국, 중국 외에는 없습니다. 반세기 만에 불붙은 달 탐사 경쟁에서 누가 먼저 달 착륙에 성공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일본의 우주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오는 22일 오전 8시쯤 소행성 류구 표면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하야부사 2호가 소행성 류구의 표면에 착륙해 유기물과 수분을 포함한 암석을 채취한 뒤 2021년까지 지구로 귀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야부사 2호는 지난 2014년 12월 발사된 뒤 약 3년 6개월의 비행 끝에 지난해 6월 지구에서 2억 8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류구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시험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스페이스X는 이달 23일로 예정됐던 유인 우주선 드래곤 캡슐의 무인 시험 발사를 다음 달 2일로 늦췄다고 스페이스닷컴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드래곤 캡슐의 무인 시험 발사는 지난해 말에서 1월 초, 2월 말 등으로 계속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나사의 민간 업체를 활용한 우주 개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나사는 지난 2011년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중단한 뒤 국제우주정거장에 미국 우주인을 보낼 때 약 920억 원을 주고 러시아 소유주호를 이용했으며 이를 민간업체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 배출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30년 수명을 다하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예정보다 3년 앞당겨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수명이 10년가량 남은 발전소에 대해 수명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령 456, 태안 3, 4호기 등이 검토 대상인데 지난해 성능 개선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능 개선 사업이라고 하지만 주설비 성능 개선 예산이 60%가량을 차지해 사실상 수명 연장 계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성능 개선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석탄발전소를 10년 이상 수명 연장하게 되면은 미세먼지 누적 총량은 결국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전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는 충청남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능 개선을 빌미로 해서 수명 연장을 한다는 것은 깨끗한 공기에서 생활할 국민의 요구, 충남도민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석탄 발전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4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큽니다. 또 원자력 발전 다음으로 발전 단가가 저렴해 하루아침에 비중을 축소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겠다면서 또 한편으로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 발전소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건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 논란 속에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은 65.9%로 지난 1981년 56.3%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이용률이 떨어진 이유는 콘크리트에 생긴 틈과 철판 부식 등의 문제가 여러 원전에서 발견돼 정비에 들어가면서 가동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는 전국 원전의 정비 일수가 크게 줄어 원전 이용률도 예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신문을 이용하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하는 비율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 5일 이상 신문을 이용하는 비율은 4.2%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스마트폰과 TV, 라디오, PC 등 전체 매체 가운데 최저치입니다. 반면 스마트폰을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2017년 81.4%에서 2018년 84.6%로 높아졌고 PC나 노트북도 26.6%에서 28.2%로 상승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행태는 신문이나 잡지 기사 검색이 67.6%로 가장 많았고 음악 재생과 게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이종호 키스트 박사가 선정됐습니다. 이 박사는 중저온에서 작동하는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의 고성능화에 성공해 경제성을 상용화 가능 수준으로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월 1명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합니다. 에너지 사용을 최대로 줄이면서 겨울이면 따뜻하게, 여름이면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제로 에너지 주택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환경을 살리는 건 물론이고 전기 요금까지 줄여줘서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제로 에너지 주택을 연구 중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동우 박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주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심에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로 줄이는 제로 에너지 주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우리가 사는 그 주택에서는 냉난방 에너지를 위해서 그 보일러나 에어컨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또한 그 조명이나 가전기기에도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화석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를 이제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를 이제 주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단계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창이나 벽체를 고단열화해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LED 조명이라든가 열회수 환기 시스템, 또 고효율 보일러와 같이 효율이 높은 설비 기기를 사용해서 에너지 소비를 이제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택에서 필요한 그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거의 제로께 가깝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제로 에너지 주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그런 에너지를 막고 또 이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제로 에너지 주택의 골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궁금한 게 기존 주택에서는 어디서 에너지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하나요? 네, 주택에서는 이제 보통 그 난방 에너지 비용이 약 연간 약 70만 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70만 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원 정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손실되는 부위는 창입니다. 벽체에 비해서 약 6배 정도로 취약한 부위라서 창을 이제 고단열화하거나 고기밀화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창에 사용되는 유리는 고단열 로이 유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유리로 구성된 3중창이나 4중창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 창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단열 효과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창만 바꿔도 에너지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박사님께서 개발한 그런 기술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하나씩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주로 이제 제로 에너지 주택과 관련된 기술들인데, 브라인드가 내장된 그 고성능 이중 창호 시스템. 이것은 이제 겨울에 난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여름에는 이제 태양열을 차단해서 냉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다음에는 외단열 시스템이 있는데, 구조체 외측으로 단열 패널을 이제 설치를 해서 열이 손실되는 것을 차단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한 액티브 시스템으로서 환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스마트 환기 시스템 같은 것들 이제 개발해서 실용화하는 이런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 개발을 하신 3가지 기술들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기술들 실제로 설치한 그런 주택도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얼마나 에너지가 절약이 됐나요? 그 브라인드 내장이 된 그 창호 시스템은 개발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실제 현장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약 한 20-30% 정도 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요 같은 시스템은 이제 그 기존 주택에도 기존 창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유리나 창만 덧대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가능해서 에너지 절약
뿐만 아니라 결로, 소음 저감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냉난방만큼이나 중요한 게 요새 실내 환기 참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저는 환기를 한다고 하면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에너지 손실을 좀 늘리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요. 네, 그 최근에는 단열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환기 에너지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창을 통해서 환기를 하게 되면 실내 공기가 외부로 그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낭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기를 하면서 그 밖으로 손실되는 공기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 열회수 환기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열회수 환기 시스템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네, 열회수 환기 시스템은 외부로 나가는 공기를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와 이제 열 교환 장치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외기 온도가 0도일 경우에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 온도를 한 18도 정도로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그런 스마트 환기 시스템에도 적용되는 그런 기술인가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럼 기존 환기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네. 요즘 새로 짓는 그 아파트에는 열회수 환기 시스템이 거의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장치를 키면 그 팬이 가동되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그래서 시끄럽기도 하고요. 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거주자들이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환기 시스템은 소음이 거의 없고 또 환기를 위한 그 냉난방 에너지도 약 80%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실이나 안방, 침실, 원하는 공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조건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환기를 하는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스마트 환기 시스템으로 뭐 미세먼지도 제거할 수 있고 또 소음도 크지 않다고 하니까 요즘같이 미세먼지 심할 때 정말 꼭 필요한 기술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설명해 주신 이 스마트 환기 시스템을 각각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컨트롤러도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실내 공간의 그 미세먼지나 CO2 등 오염물질을 감지를 해서 환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센싱 기능이나 제어 기능을 일체화해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실내에서 이동해서 사용 가능하고 스마트폰과도 연동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또 거실이나 방별로 필요한 공간에 자동으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스마트폰 앱을 이제 누르는 경우에 일산에 있는 주택 거실에 환기가 작동이 되고 실내 공기 상태도 모니터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 환기 시스템이네요. 네네, 스마트합니다. 자, 지금까지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그런 제로 에너지 주택의 핵심 기술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미 개발이 돼 있음에도 실제로 많은 주택에서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연간 소비되는 그 비용이 약 한 150만 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250만 원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로에너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초기 건축 비용이 약 한 20%에서 30% 정도 그 상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나 보급 확대를 통해서 초기 비용을 한 10%대 정도로 낮추는 것이 이제 저희의 이 개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나갈 계획이시잖아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최근에 스마트 기술이 많이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낮아지고요. 제로 에너지 기술과 융합을 해서 스마트 하우스를 개발해서 에너지도 절약을 하고 또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연구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택 내에서 환기 시스템을 비롯해서 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 에어컨, 히터 등 이제 많은 가전기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가전기기를 조절하기 위한 리모컨만 하더라도 집안에 아마 10개 정도는 있을 겁니다. 하나로 만약에 하면은 훨씬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스피커와 연동해서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 훨씬 더 경제적이고 예. 또한 쾌적하고 또 주거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집이 더 이상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더 이상 그림 같은 집이 아니라 제로 에너지 주택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민피플 시간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동우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콜레스테롤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저밀도 단백질이 바로 혈관 질환을 비롯한 만성 질환의 원인인데요. 육류 위주의 식단이나 튀긴 음식, 또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패스트푸드 등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설 연휴 동안 기름진 음식 많이 드셨을 텐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콩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는 등 식습관의 변화로 건강하게 콜레스테롤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